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인간공학 기사를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인간공학의 목차 그리고 수업을 약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인간공학적 접근 중에서 인간공학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인간공학의 정의 이런 파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도를 많이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은 좀 어댑티드,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그러니까 이제 사인입니다. 그죠? 어떤 그런 것들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여러분들과 어떤 호흡을 맞추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인간공학 기사를 이제 보기 위해서 목차가 이제 필요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고를 때도 목차를 반드시 보고 책을 고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차를 보면은 이 책의 제가 생각할 때는 70%에서 80%를 본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정도인데요. 목차를 전체적으로 꿰게 되면은 흐름과 그 다음에 안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를 미리 예측을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목차를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목차가 차례죠. 자, 파트 1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인간공학 개론이 있습니다. 인간공학 개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게 되면은 파트 2라고 해서 작업 생리학 이렇게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파트 3로 가시게 되면은 산업심리학 및 관련 법규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자극 관리다 해서 이렇게 파트가 총 4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차 필기에서는요. 이 1파트, 즉 인간공학 개론 파트에서 20문제, 또 그 다음에 각 파트마다 20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4파트가 있었죠. 방금 그죠? 파트 4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총 80문항이 이제 문제로 출제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각 파트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문제니까요. 한 문항당 이제 5점이 되겠습니다. 배점이, 그죠? 그럼 20문제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100점이 되겠죠. 물론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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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이렇게 맞으면 평균이 100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맞기는 사실은 힘들고, 그렇게 맞아봤자, 9시 뉴스 데스크에 나와서, 이번에 인간공학 기사에서 1차 필기, 100점 만점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인터뷰라도 나올 것 같으면,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렇게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평균 60점 이상 되면은, 똑같이 합격입니다. 평균 100점 맞아서 합격 하나, 평균 60점 맞아서 합격 하나, 똑같은 합격이라는 것만 똑같게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60점을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합격할 정도로 공부를 하면 제일 좋죠. 우리는 에너지 소비 안 하고 가장 필요한 부분만 핵심만 이제 뽑아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가장 좋은데, 근데 60점을 이제 타겟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혹시나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59점, 예를 들어서 58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험하고요. 그래서 한 75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정도의 어떤 그런 배점을 맞기 위해서 가장 경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시간도 어느 정도 자기 시간을 쓰면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공부도 거기에서 이제 그 점수를 타겟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1인데 인간공학 개론이죠. 인간공학 개론 보시게 되면 20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자, 1장에 보시게 되면 인간공학적 접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간공학 역사적 배경, 어떤 책이든 보면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서 인간공학이 생겼다, 그러면 품질 경영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정의가 나오겠죠. 이 인간공학의 정의. 왜 인간공학이 필요하냐. 좋은 이야기는 다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인간공학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이고 돈을 적게 들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2장 쪽으로 가시게 되면 인간의 감각 기능이다. 인간의 감각 기능은 보통 5관이 있죠, 그죠?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3장에 가시게 되면 인간의 정보 처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정보 처리는 보통 DNA에서 이제 인간 정보 처리를 하는데
입력은 어디서 되냐 하면 뭐 촉각으로 만진다, 귀로 듣는다, 눈으로 본다, 안 그러면 이렇게 탁 맞아서 이제 통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안에 보시게 되면 뭐 신경계라든지 뭐 정보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쭉 나와 있죠. 자,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인간 기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인간과 기계, 우리는 인간 기계를 어떻게 이제 다룰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우리가 인간과 기계가 유기적으로 어떻게 이제 돌아갈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시게 되면 인체 측정 및 응용이라고 해서 사람의 크기가 무한정 크지 않습니다. 그죠? 3m 되는 사람이었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작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cm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있더라도 뭐 극히 한 명 정도, 뭐 전 세계 인구를 통해서 한 명 정도 뭐 그렇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보면은 뭐 남자들의 키가 대충 뭐 160에서 뭐 180 사이다. 또 여자들 평균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150에서 뭐 170 사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평균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민족마다 약간 이제 날씨나 온도, 기후마다 약간씩 틀리겠습니다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떤 평균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체 측정을 하게 되고, 그 인체 측정에 맞추어서 기계를 설계한다든지, 자동차 크기라든지, 문의 크기라든지, 폭이라든지, 건물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공학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파트 2에 작업 생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업 생리학 같은 경우는 뭐 인체 구성 요소라고 해서 인체는 이제 뼈로 되어 있고 근육이 있고, 그죠? 또 그 다음에 뭐 신경이 있고, 뭐 이런 것들, 골격, 근육, 관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 인간공학이니까 이런 거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2장에 가시게 되면 작업 생리다. 이렇게 해서 뭐 작업 대사, 그 다음에 근육의 구성, 그 다음에 인체 활동, 휴식, 뭐 이런 것들 얼마만큼 취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3장에 가면 생체 역학이라고 해서 역학, 힘, 모멘트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근력, 지구력, 그죠? 그다음에 근력이 센 사람이 있고 이제 지구력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가진 사람들이 잘 없죠.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가 나누어지는 이유는 속근이 발달했는 사람은 단거리, 그다음에 지근, 이제 지속적으로 힘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지근이 발달한 사람들은 마라톤이 또 유리하다, 뭐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마다 또 특색이 있고, 뭐 우리가 보통 뭐 환경에 따라 또 차이가 있고, 그죠? 아프리카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매일 또 이제 먼 거리를 통학을 하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마라토너들이 많습니다. 그죠? 4장, 생체 반응의 측정, 이런 심장 활동, 산소 소비량, 이런 것들을 해서 휴식 시간을 얼마나 이제 우리가 부여할 것인가, 정신적 활동, 스트레스가 얼마나 될 것이냐,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 스트레스를 얼마 받기 때문에 얼마마다 한 번씩 휴식을 취해 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인간과학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다음에 5장에 가시게 되면 작업 환경, 평가 및 관리라고 해서 조명이 무한정 밝아야 될 것이냐, 무한정 밝다기보다는 적정하게 밝아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그다음 소음은 우리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소음이 얼마만큼 높았을 때 우리가 차음막을 한다든지 방음벽을 설치해야 될 것이냐, 사람들이 이 낮에 소음에 민감하냐, 저녁에 민감하냐,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인간과학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진동이라고 하는 것은 국부 진동과 또 그 다음에 전신 진동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국부 진동을 하게 되면은 손에 어떤 현상이 올 것이냐, 전신 진동 이 오게 되면은 사람의 뭐 어떤 반응이 오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 환경, 그 다음에 4번 고온 환경, 기후 환경. 지금은 그냥 쭉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목차를 찾으시면은 뭐 그 목차 탔는 데다가 간단하게 메모 정도로 하시면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은 흐름을 보는 겁니다. 흐름을 보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저의 호흡을 맞추는 시간이라고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죠? 그 다음에 5번째 실내 공기가 탁하냐 안 그러면 맑으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느냐 적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당연히 인간과학의 범주에 속하겠죠. 그죠? 자, 교대 작업,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뭐 경찰들이 대표적인 교대 작업을 하고, 간호사들 대표적인 교대 작업을 합니다. 종합병원에서. 그죠? 또 그다음에 뭐 섬유 공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2교대, 3교대 교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런 교대 작업은 얼마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 가장 또 편리하고 안전하냐,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파트 3까지 왔습니다. 파트 3 산업 심리학 및 관련 법규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리학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해야만이 어떤 작업 효율이 높아지고 심지어는 공부도 마찬가지로 안정되어야만이 공부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간 행동이론, 부주의와 뭐 주의 뭐 이런 것들, 인간 특성의 인간 의식 특성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휴먼 에러가 또 나옵니다. 그죠? 사람은 착시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길이라고 해서 오르막인데 거기다 깡통 같은 거 놓으면은 오르막 쪽으로 깡통이 올라갑니다. 제주도에 도깨비 길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착시 현상이 생기게 되면 사람이 보는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가 일어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휴먼 에러, 그 다음에 휴먼 에러의 분석 기법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시게 되면 조직, 집단 및 리더십이라고 해서요, 어떤 조직이 있으면은 거기에 집단이 있고, 거기에서 반드시 리드가 있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으로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또 뭐 작업을 바꾸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더십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리더십은 민주주의적 리더십이냐 안 그러면은 그냥 어떤 민주주의적 리더십 말고 그냥 뭐 강압적인 어떤 리더십이냐 이런 것들 뭐 예전에는 우리가 2차 세계대전까지만 하더라도 강압적 리더십이 통했습니다만 지금은 강압적 리더십으로는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정보가 그만큼 많이 발달되었고 스마트폰이 지금 정보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민주적 리더십 정도는 되어야지 사람들이 따라오겠죠. 그죠? 그다음 4장 직무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느냐 뭐 이런 것들 다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 5장에 인간 안전관리 및 관련 법규라고 해서 뭐 우리가 인간과학 기사입니다만은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라고 하는 종목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인간과학 기사보다는 더 전통이 오래되었고요. 이 인간공학 기사를 따고 나서 여러분들이 산업안전이나 산업기사를 따시는 분들이 여기서도 틀림없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산업재해라든지, 버드라든지 하이니의 재해 발생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안전에서 다 나오거든요. 보호구는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 산업재해가 났을 때는 어떻게 플로우 차트를 그려서 보호구까지 해야 되는지,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제조물 관련법이라고 해서 PL이죠, 그죠? Product Liability라고 해서 어떤 제조물을 어떻게 만들어냈을 때 여기에서 어떤 책임들이 이제 우리가 생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조상의 책임, 설계상의 책임, 표시상의 결함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뭐 산업안전과라든지 또 그다음에 의료계통 에서 틀림없이 이제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다들 직업상 뭐 매일 이렇게 접하고 계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물론 제가 강의하는 것은 현장 위주가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것은 자격증을 취득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격증 위주로 무조건 갑니다. 자격증 위주로. 현장 위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자격증 위주로, 자격증 취득하는 위주로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이 뭐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데, 우리 현장에서는 이런데요. 같은 이론을 놔두고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의 운영의 묘에 맡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이중훈 씨가 강의하는 강의를 듣고 나니까 우리 회사에 잘 맞더라 하지만 B라는 사람은 제 강의를 듣고 거기에 그대로 적용하니까 안 되더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중공업 분야와 경공업 분야, 또 그다음 자동차 분야와 선박 분야, 또는 뭐 제철 분야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라고 했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하는 위주로 강의를 한다라고 했지, 여러분들 각 회사마다 그게 운영의 묘에 맞추어서 제가 강의를 할 수 없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해를 반드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